280페이지 보면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뭐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런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기하고 필요한 부분만 같이 몇 개만 보고 이제 좀 넘어갈 건데,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만 그냥 적혀 있는 거라서 우리한테 크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고 계세요. 이 앞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인데 얘는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하는 건 소득 금액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예, 이제는 이거 외우세요. 오늘 실기할 때 바로 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에 미리 썼던 거는 용어가 알 수 있는 거라서 쓴 거고, 이제는 외우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가지고 연 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다. 이 말은 분리과세라는 표현은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앞에 소득하고 소득 금액의 차이 정확하게 완전 다른 말이었죠. 그죠? 소득하고 소득 금액의 차이는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뺀 게 수익 금액인데 거기에 필요경비나 소득 공제를 빼야 소득 금액이 됐잖아요. 옆에 제가 썼던 게, 그럼 소득하고 소득 금액이 틀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원래 과세 표준이 필요해요. 근데 과세 표준 전에 우리는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득 공제를 빼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금액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지, 여러분 가게의 매출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벌었다고 말하는 이익이 최소한 시작하는 이익이 얼마인지까지는 알아야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소득 금액에 대한 게 필요한 건데, 분리과세라는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 소득 금액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281페이지에 사업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사업소득은 뭐 적혀 있는 건 세법법 좀 보시면 더 깜짝 놀래요.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적어 놓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다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282페이지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는 다른 소득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업 소득으로 귀속이 되면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해서 사업 소득 속에 부동산 임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비과세 사업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과세 사업 소득은 우리 그 농민들이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소나 돼지 뭐 이런 것들 닭 같은 거 몇 마리 기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거 길러 가지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까지는 비과세하겠다고 뭐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혹은 전통주 제조한다라든지 아니면 조림 기간이 5년 이상 넘은 나무들 있죠. 자, 나무 5년 이상 그 길렀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천재예요. 자, 우리 나무는 그 임목 등기라는 게 돼요. 임목 등기. 그럼 임목 등기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잘라 팔든 뿌리채 팔든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조경 그 나무 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쓰던 아이씨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기 남양주 같은데 자기들끼리 좀 싸게 사거나 빌려가지고 거기에다 자기들끼리 얘가 나에게 나중에 미래에 자금이 되긴 하면서 나무를 심어요. 묘목 사가지고 가서 지가 알아서 자랄 거니까. 그러면서 임목 등기를 하러 가고 이제 친구들끼리 그렇게 해요. 그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4번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전답 우리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냥 비과세를 할 거예요. 근데 논밭으로 안 쓰고 만약에 논밭을 내가 올해 농사 못 지어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쓰면 그거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부과될 거고, 그래서 논밭을 그대로 논밭으로 쓴다면 경작하는 데 쓴다면 그거는 비과세인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가 그 집을 월세를 내서 돈을 받으면 그 월세는 비과세예요. 월세 받은 거는.
자, 사업소득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업소득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할게요. 자, 우리 사업소득 형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인적 영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같은 사업소득자들, 저 같은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건 1년에 4,800만 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소득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비를 입증시키고 막 다 정리하는 데에 힘든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업종은 60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경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비율이 70%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사업소득이 1년간 500만 원이었다. 근데 단순 경비율이 70%래. 그러면 350만 원을 빼면 사업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든 소득 금액이에요. 어떤 소득 금액이든 다 합쳐서 종합 소득 금액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을 주고 경비율을 말하면 이 금액을 쓰는 거예요. 기준 경비율 알려줄 일은 없어요. 그럼 단순 경비율 주면 이렇게 쓰고 실제 필요 경비가 얼마라고 말하면 그 필요 경비 빼면 되는 거고 필요 경비를 입증하기 힘든 그 돈을 작게 버는 소득자들한테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따지게 만들어요.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제 284페이지 아래에 연금 소득은 자, 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 연금하고 사적 연금. 이게 앞에 제가 어머니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공적 연금이 우리 국민연금이나 우리 5대 공적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나 별정 우체국 연금이나 사립학교 연금이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것처럼 군인 연금 이런 게 우리나라 5대 공적 연금이에요. 이 5대 공적 연금은 중복 가입이 안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은 훌륭하더만. 그죠? 260만 원 받던데. 그죠? 어쩐지 제 동생들이 매일 저한테 술 사라 그래요. 소방하고 경찰관이 많아요. 제 주위에는. 매일 저한테 술 사라 그러면서 형 5, 60 연금 타면 내가 살게 맨날 그래요. 그 말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말을 하는구나. 그때 내가 한국에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들이.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애들은 자기들이 외국에 오겠대 연금으로.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200 몇십만 원이던데 2020년도에 입사한 사람도 200 몇십만 원 받는다던데. 공무원 나쁘지 않네, 그렇죠? 아무튼 이 공적연금 이야기하는 건데 공적연금은 얘는 그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들은 1월달에 연말정산하고 끝내버려요. 공적연금은. 근데 이제 사적연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사적연금에 보험퇴직금 연금 수령액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퇴직금 받죠? 한 방에 받으면 퇴직소득이에요. 근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이 과세가 돼요. 자, 우리 상식으로 소득세는 근로 퇴직 연금 이렇게 높아요. 이 우리 상식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작게 받고 퇴직으로 넘기려고 하는 오너들이 많은 거고 그거 막으려고 세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한 방에 안 받고 연금으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훨씬 더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면 연금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면서 연금의 세제 혜택을 엄청 이야기할 거예요. 웃으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던데 연금 퇴직금이 얼마라도 좀 되면 이야기하지 창피하게 1, 2천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끊어버린다던데. 근데 어떻게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연금 소득인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집어넣는 것도 연금 소득인 거고 다 같은 연금 소득이에요. 그럼 이 연금 소득에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연금 소득 수입 시기와 과세 방법 적힌 동그라미 2번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그게 제일 아래 마지막 줄. 사적 연금은 연금 소득은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선택적 가능하다 적혀 있는데
자, 그럼 사적 연금 죄송해요. 연금 소득은 사적 연금 연 1,200만 원까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선택적 분리과세. 자, 얘도 기억해 놓고. 자, 다음 기타 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자,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들이 기타 소득들이에요. 자, 소득의 종류는 많은데 이제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일단 용어만 하나 알고 갑시다. 중간에 기타 소득에 과세 최저한 적혀 있는데 과세 최저한이라는 건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는 걸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걸. 그럼 지금 우리 로또 당첨금이 그 번호 4개 맞추면 5만 원이죠. 5천 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몇 개 맞춰야지 5만 원이지? 5개나 맞춰 5만 원이에요? 3개 맞춰 5천 원이잖아요. 아닌가? 아니 저도 그런 거 잘 안 돼서 안 해요. 저는 로또 1등 된다면 꿈도 안 꿔요. 왜냐면 그런 꿈 꾸면 로또 안 사기 때문에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근데 하도 5만 원 당첨되는 그 번호가 있죠. 내기가 하여튼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맞는 것도. 근데 그 5만 원이 난 우리끼리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가 봐. 5만 원 그린 사람이. 그래서 원래 그 과세 최저한이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그 돈을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은행에서 원징수하면서 다 지급해야 되니까 은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또 판매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로또가 바꾼 거예요. 5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로또 그 판매 대행점에서 이제 5만 원까지는 당첨된 로또를 가져가더라도 세금 부과 안 하는 거라서 그 판매하는 사람이 서비스로 그냥 돈을 받고도 자기 세금 문제가 안 생기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거, 그 노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두엽이 작아서 노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마약류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세계에서 전두엽 작은 민족에 1, 2위를 달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노름이나 마약하러 외국 가서 다 잡혀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보다 그래서 제재가 센데, 근데 우리 이 노름했을 때 최고 금액이 대한민국은 10만 원이에요. 뭐 경마든 뭐든. 그럼 그게 100배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그런 놈 있을까요? 100배 버는 놈이 1,000만 원 버는 놈이 있긴 있겠죠. 한 1억 집어넣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전 노름한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00만 원 벌었대. 나중 보면 자기 지금까지 한 1억 집어넣은 거 말 안 하고 그다 1,000만 원 번 것만 가지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정말 여러분 심심할 때 저기 과천 서울랜드 옆에 보면 경마장이 있어요. 야, 거기 가면 정말 영화하고 똑같아요. 저도 아는 형이 한 동물만 좋아해가지고 말만 좋아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스카이라인 쓸 수 있어 가자 그러는데 가면 30분마다 아줌마들이 정말 앉아 있다가 와 하고 일어나요. 와, 가봤어요? 나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말이 뛰니까 진짜 영화처럼 아줌마들이 앉아 있다가 근데 끝나고 나면 바로 전문 분석가들처럼 또 앉아서 볼펜으로 전부 다 막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갔다 오더니 또 있으니까 똑같이 와 하고 일어나요. 야, 정말 영화 같아요. 난 영화에서 컨셉인 줄 알았는데 실제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한 2번, 3번 정도 보고 저는 이제 서울대공원 좋아해서 동물 보러 갔는데 근데 한번 가보면 재미는 있어요. 말보다 사람이 더 재밌더라. 그러니까 좀 정신병자 같은 아줌마들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말한테 막 욕하고 막 앞에서 춤추고 막 그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불로소득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불로소득들이죠. 자, 이 불로소득들은 아래 내려가시면 이제 4번의 A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기타 소득 중에서 복권 당첨금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복권당첨금은. 그 외 나머지 노름은 다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왜 무조건 분리과세 할까? 노름, 복권당첨금 이 사람들 나중에 세금 안 낼 거니까 한 번에 세금 내고 끝내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한 번에 세금 내고 끝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타 소득에서는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선택적 분리과세가. 자, 그럼 287페이지에 이제 필요경비라는 게 있는데, 자,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지출, 필요경비만 입증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얘는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제가 말한 로또 당첨 이런 것들은 실제 필요경비만 뺄 거예요. 자, 그런데 추정 필요경비 80% 인정하는 게 있고 60%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추정 필요경비는 얘는 추정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중에 큰 걸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한마디로 입증을 60% 80% 정도까지의 필요경비를 입증 못하면 최소한 저 정도 해줄게라는 이야기지. 실제 지출한 거 다 인정하면 다 입증할 수 있으면 그 해줄 거예요. 그럼 80% 원래 전부 다 80%였는데 우리 뭐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60% 내렸어요. 증세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 80% 인정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우리 지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진대회 상금. 우리 경진대회 상금이 그 순위 매기는 거 있죠. 서로 경쟁해 가지고 그런 거에서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 80%까지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럼 그 외 나머지 60% 인정하는 것들은 우리 기억해 두실 게 원고료라든지 혹은 일시적 강연료 이런 것들이에요. 원고료나 일시적 강연료 이런 것들이 우리는 60%예요. 그럼 60% 필요경비 인정한다는 건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시적 강연료를 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거 일반 전표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자, 일시적 강연료 500만 원인데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은 20%예요. 20%라고 문제 대놓고 말했어요. 그럼 자, 일시적 강연료가 50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라고 대놓고 말했으면 우리는 20%를 500만 원에 부과하는 건 나쁜 놈이에요. 그 말이 안 돼요. 번 돈 아니잖아. 그럼 얘가 기타 소득이니까 필요경비 빼야지. 심지어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필요경비율 그때 80%라고 적어줬어요. 옛날 80%였거든. 지금 이제는 60%면 3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 인수한다고 해서 예수금으로 문제 내야 됐던 거는 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지방세 별도라서 44만 원일 건데 그때 뭐 어마무시한 분들이 막 110만 원씩 원칙 인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겠죠. 그럼 자, 그건 일반 전피 이야기고, 자, 그럼 이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분리과세 시키는 게 유리하다면 분리과세 시킬 거고, 아니고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하다면 종합과세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20% 세율을 맞을 거냐, 종합과세에 집어넣어서 6%를 맞을 것이냐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택적 분리과세예요. 앞에 제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300만 원 20%는 제가 40만 원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이 40만 원이 유리할 것이냐, 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면 종합과세에서 6% 내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제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데,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혼자 살면은 생각할 거 없어요. 가족끼리 같이 세금 내는 거 다 같이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60%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93페이지로 가서 근로소득으로 갈게요. 근로소득이 뒤에 있는 이유가 우리 근로소득 가지고 급여명세서 만들 거라서 그래요. 먼저 근로소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라 말하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둘로 나눠요. 근로소득자는 둘인데,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연말정산 받으면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도 받고 근로세액공제도 받겠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도 근로소득공제를 또 해주고 근로세액공제도 해줄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일용 근로자한테 그 1년간 벌었던 거를 한 번에 다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적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일용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데, 일용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데, 자, 일용 근로소득자의 분리과세 세액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 자, 일용 근로소득이 20만 원이면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빼요. 근로소득 공제가 15만 원이에요. 한마디로 15만 원까지는 일용직 근로자한테 세금을 부과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5만 원이에요. 그럼 더 이상 특별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얘가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여기에 세율을 곱할 건데 최저 세율, 기본 세율인 6%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이 3,000원이네요. 그럼 여기에 근로세액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근로세액 공제는 55%예요. 그럼 55%를 하면 55%를 공제 빼주겠다는 건 45%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5%를 하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그러면 1,350원이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될 거고, 그러면 지방소득세 135원까지 해서 1,485원을 원천징수하면은 이 사람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끝나버린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걸 인지하라고 쓴 거예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세율 6%고 최저세율, 근로세액 공제도 적용받고 있더라.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시험에 말 나오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똑같아요. 근데 상근직은 130만 원까지는 55%고 13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또 30% 떨어지고. 근데 일용직은 전부 다 55%고. 오, 봤나 보네. 상근직 빼는 거. 상근직 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일반 근로자도 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봤나 보네. 자, 그럼 294페이지로 가서 이제 급여성 대가 적혀 있는데,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성질로 이익을 준다면 전부 다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296페이지에 비과세 소득을 볼 건데, 자, 비과세는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고, 자,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자, 실비 변산적 성질의 급여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실비를 지급하면 얘는 과세란 이야기예요. 지금 급여에 들어와 있는 거는 실비를 안 주고 대신 월급에 얼마 주는 걸 비과세하겠다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비 변산적 성질의 급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나요? 자, 여러분들 그 회사에 보면 자동차 뭐 있는 사람들 우대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차 사용료라든지 뭐를 다 주고 있어요. 차 기름값도 대주고 차 유지비도 다 대주고 법인카드도 다 쓰래. 그러고서 월급이 20만 원 더 줘요. 그럼 그냥 월급 2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차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 빼고 그런 건 따로 안 주면서 그냥 월급에다가 너 차 사용료 얼마 줄게라고 하면 그거는 실비를 안 주고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비과세를 적용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실비도 주고 월급에도 돈 더 주면 그냥 월급 더 주는 거예요. 그런 건 과세인 거고, 실비 변산적이라는 건 실비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실비 지급하면 과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가 자가운전 보조금. 여러분들 교재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거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 얘는 전제 조건이 본인 명의, 공동 명의까지인데요.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요. 자, 20만 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얘를 비과세로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냥 과세인 거고. 또 그 배우자 명의 차량이다. 그러면 안 돼요. 배우자랑 공동 명의는 되는데, 이런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연구보조비, 기업부설, 연구소 이런 데 있는 거. 자, 그럼 연구원은 연 20만 원이 비과세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육아수당. 자, 얘는 6세 이하 자녀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0만 원 비과세야. 10만 원까지 1인당. 자, 여기는 시험 목적으로 배우자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배우자가 받고 있대. 그 상관없어요. 근데 애가 10명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10만 원 끝이에요. 한 사람은 10만 원 주는데 100만 원 받아도 그래도 100만 원 받고 세금 내는 게 낫지. 비과세는 그냥 10만 원인 거예요. 그냥. 그럼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비과세, 90만 원은 과세로 되는 거예요. 인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원이 퇴사하기 전 수령한 직무방면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요. 500만 원까지. 그러면 퇴직 후는 기타 소득이에요. 퇴직 후 수령한 직무방면 보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게 될 거예요. 기타 소득. 자,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이야기를 한 거고, 얘는 자, 그럼 이제는 본인의 근로 형태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게 첫 번째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면 우리 죄송해요. 국외 근로수당 이름이 근로수당에서 그냥 일반 해외 파견은 비과세 코드가 M01번으로 100만 원이 비과세고, 건설 감리라든지 아니 원양은 M02번으로 월 300만 원 비과세예요. 그게 근로수당은.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은 전제 조건이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때 연 240만 원 비과세예요. 둘 다 이 두 개를 둘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쓴 게 296페이지 아래 구의 근로랑 오른쪽 297페이지에 생산직 연장 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연장 근로 수당은 제가 이거 안 썼네 빼먹고 생산직 근로자만 돼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사무직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광산 근로 되는데 우리 회사를 광산 근로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가 이 두 가지 충족해야 돼요.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야 되고 총급여가 올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거 있죠? 책에 있는데 굳이 쓴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시기에 필요한 것들만 따로 추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나중에 이거 나오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얘를 어떻게 만들고 해야 되겠다는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여기에 본인 근로 형태라는 건 이건 나중에 본인 사원 정부에서 수정해야 되는 거고, 이 앞에 비과세라 썼던 거는 그 12변산적 급여는 월급 명세서 만들 때 쓰는 거고, 두 개는 서로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비과세되는 식사대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식사는 원래 밥은 뭐 금액에 한도 없이 회사가 지원해 주면 비과세인 건데, 그런데 자, 우리 그 밥을 제공을 하면서 또 식대를 준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도 이거는 월급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건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 회사가 밥을 제공해 준다라는 표현을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사는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밥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있으면 얘는 과세구나. 근데 밥을 안 주면, 식대 주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 더. 자, 식대는 식사 미제공을 해야 비과세고, 식사 제공을 하면 과세란 이야기예요. 얘는 비과세 10만 원. 자, 비과세 금액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컴퓨터는 알아서 15만 원 쓰면 10만 원 비과세, 5만 원 과세,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비과세들 중에 하나만 인지해 두실 게, 자, 우리 그 297페이지 아래 보시면 비과세 소득의 중간점에 보시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라고 적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일하시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죠. 그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비과세 소득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자가 회사로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과세니까 얘도 소득 금액이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근로소득 금액 계산 적혀 있는데, 자, 근로소득에서 그 표에 보시면 근로소득 공제하는 요율이 적혀 있죠. 500만 원 이하는 70%, 그리고 넘어가서 1,500까지는 40% 이런 거 적혀 있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500만 원 이하 70%는 좀 기억해 두세요. 500만 원 이하 70%를 소득 공제해 준다. 그럼 100만 원, 총급여가 100만 원이면 이 사람의 소득 금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당구장 표시 있는 건 뭐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세 번째 당구장 표시 끝에 가로 적혀 있는 거 보시나요? 근로소득 금액 연 150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는 글자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도록 지워버리세요. 틀린 글자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니까 안 보이도록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301페이지에 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적혀 있는데, 자, 원천징수 세율들도 기본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을게요. 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의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은 14%예요. 금융소득은. 그렇게 하려면 한쪽이 은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자, 그런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은행이 아닌데 이자 주고 받는 거예요. 그때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지금은 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는 빼고, 그럼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비실명 이자 소득 있죠. 자, 비실명 이자든 배당소득은 우리는 제일 높은 세율이다라고 인지해 두세요. 42%죠. 그죠?
그럼 그 괄호 보시면 또 더 넣고 90 적혀 있죠.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90% 원칙인수 할 거예요. 자, 그 제일 높은 세율이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다라고만 기억해 두시고, 자, 사업소득에서는 우리 원천인수 세율이 3%다. 우리 3.3 하는 게 지방소득세 포함인 거니까 3%인데, 우리 봉사료 있죠. 커피숍 가면은 봉사료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것 같던 이 봉사료는 그 종업원한테 봉사료 줄 때 사업자가 5% 원천 인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에서는 일반 근로자는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한 것들을 할 거고,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제가 최저세율인 6%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6%를 할 거고, 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한 후에 얘는 1월 달에 연말정산할 거예요. 공적연금만 있으면.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죠.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들은 1월 달에 해요. 자, 그리고 뭐 연금 원천징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기타 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20%예요. 20%. 그런데 우리 그 복권 당첨인 경우에는 3억까지만 20%고 3억 초과하는 거는 30%예요. 퇴직소득은 연분연수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는 우리 뭐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신경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306페이지에 인적 공제를 보고 우리 컴퓨터를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